자, 이제 59번 부동산 금융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자, 이거는 변동금리, 고정금리 이런 얘기죠. 1번에 변동이자율을 적용하는 융자는 대출자를 인플레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 맞죠? 이게 대출자가 고정금리가 불리하죠. 그래서 고정금리, 변동금리 하면 이걸 머릿속에 연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변동금리일 때는 일정한 마진을 먹을 수 있죠. 이게 바로 예대 마진이라는 거죠. 금융기관은 이 예대 마진 먹는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들쭉날쭉 해버리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금리 상승기죠. 상승기에는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요.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조기 상환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금융기관은 이거를 선호합니다. 근데 변동금리가 금융기관한테 불리한 점도 있어요.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어떤 거요? 예,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죠.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면은 차입자들이 채무불이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경우도 있어요. 금리 상승에 상한을 설정하기도 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차입자한테는 유리하고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번에 변동금리 이자율과 고정금리 이자율이 같고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차입자는 변동금리 대출이 낫겠어요? 고정금리 대출이 낫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설마 또 변동금리 이렇게 대답하진 않겠죠. 그걸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런 걸 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은 기준금리의 가산금리를 차감하여 결정돼. 이 말도 안 되잖아요. 변동금리 하면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하는 거죠. 이렇게 가산금리를 더하고요. 보통 6개월마다 이게 바뀌죠. 바뀌는데 얘가 바뀌어서 바뀌는 거요, 얘가 바뀌어서 바뀌는 거요. 얘가 바뀌어서 바뀌는 거죠. 얘는 마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코픽스 지수라고 하는 거죠. 시중의 금융기관의 8개 예금 상품의 가중평균 예금금리예요. 가중평균 예금금리. 작년에 여기서 출제 오류가 나온 거예요. 이 코픽스는 가중평균 대출금리로서 이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코픽스는 대출금리가 아니죠. 대출금리가 아니고 대출 기준금리라고 하든가 또는 가중평균 예금금리라고 해야 되는데 대출금리로서 뭐 이렇게 쭉 나간 거예요. 그냥 긴 문장 속에 딱 한 개 거기에 거기에 캐치가 된 거지 한데 딱 들켰어요. 그래서 그거 중복답이 된 거죠. 예금금리 하든가 아니면은 대출 기준금리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대출금리죠. 요게 대출금리예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바뀌는 거죠. 과거에는 CD 수익률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는 코픽스 지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감하여 거기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일반적으로 고정금리 대출보다 변동금리 대출이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낮다. 이게 거꾸로 돼 있죠, 이것도. 그 다음에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실제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잖아, 지금. 예상보다 인플레가 많이 발생하면은 금융기관한테는 돈 빌려준 사람한테는 손해죠. 많이 발생한다는 건 돈 빌려준 사람한테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 바뀌어 있죠. 다음 이제 60번은 저당 유동화 개념이죠. 저당 유동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저당 유동화란 저당권 또는 저당 채권을 유통시켜 현금화함으로써 신용 창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다음에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저당 채권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및 저당 채권 집합을 근거로 하는 증권화를 포함하는 시장이다. 자, 이게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2차 저당 시장이죠.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 하면은 여기가 이제 2차 시장이에요. 여기가 유동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표현을 하기를 저당 채권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여기서 이제 저당 채권을 매각하는 거죠. 저당 채권을 매각하면은 이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쪽으로 양도하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자, 요걸 현금화하는 거 및 저당 채권 집합을 근거로, 이게 저당 채권 집합은 여기죠. 저당 채권 집합을 근거로 해서 뭐를 발행해요? 증권을 발행하죠. 그래서 증권화를 포함하는 시장이다.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차 시장이다 이 말이에요.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다음에 투자자가 저당 유동화 증권을 매입하면 이 증권을 매입한 사람들이 여기에요. 투자자들이요. 매입하면 저당권 또는 저당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보다 저당권 또는 저당 채권, 여기서 이렇게 바로 매입하는 거죠. 이렇게 바로 저당권 또는 저당 채권을 바로 매입을 하는 것보다 증권을 매입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동성이 높고 안전한 장점이 있다. 그렇죠. 이거는 증권은 덩치가 굉장히 작죠. 쪼개져 있잖아요. 덩치가 작은 걸로 쪼개져 있고, 얘는 저당 채권은 1억, 1억 5천, 2억 크잖아요, 덩치가. 그러니까 훨씬 유동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차단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죠. 위험을 어느 정도 차단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저당 유동화는 1차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제고시켜. 유동성을 제고시키죠. 재고가 이제 높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BIS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렇죠. BIS 비율이 이제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죠. 이걸 채권을 팔아서 현금으로 마련하면은 똑같은 자산 1억이라 해도요. 자산 1억이라 해도 이게 현금 1억하고요. 채권 1억하고 이게 가중치가 달라요. 이것도 자산이고 이것도 자산인데 얘는 혹시라도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가중치를 떨어뜨린다고요. 근데 얘는 확실한 안전한 자산이죠. 그래서 채권 1억과 현금 1억을 바꿔버리면은 이렇게 BIS 비율이 올라가요. 이게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대신 이걸 갖고 있으면은 앞으로 이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죠. 이거를 갖고 있으면은 이자 수익이 없죠.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부족할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돈이 부족할 때는 채권 팔아서 현금으로 마련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는 5번이 이제 틀린 건가요? 제2차 저당 대출 시장은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며 이게 1차 시장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61번입니다. 자, 이거는 증권에 대한 것인데요. 저당담보부 증권 MBS에 관련된 설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MBB는 모 저당을 담보로 하여 발행기관에 새로운 부채로 채권을 발행하는 유동화 방법을 말한다. 맞나요? 아직 이게 이런 게 나오면 자신이 좀 없습니까? 자, 이게 MBB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발행자요. 제가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증권을 사는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자, 제가 MBB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제가 갖고 있는 이 채권 집합을 여러분들한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돈을 빌릴 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차용 증서예요, 증서. 여러분들이 MBB를 갖고 계신다는 거는 제가 얼마만큼 돈을 여러분한테 빌렸습니다라고 한 증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권자라고요. 누구한테 빌려줬어요? 저한테 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죠? 대신 뭐를 담보로 잡아놨어요? 이걸 담보로 잡아놨다고요. 이걸 제가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이 다른 데다 신탁해놓고 있어요, 이걸. 제가 함부로 처분 못하게. 담보로 제공했으니까. 뭔지 아시겠죠? 주택 같으면은 등기부에 등기하잖아요. 저당 등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동사는 따로 맡겨 놓는다고요. 제가 함부로 처분 못하게. 그럴 때 발행하는 게 MBB라고요. 자, 그러면 저는 누구의 채권자요? 이쪽에 차입자들 있죠? 이 채권 집합은 제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해서는 제가 채권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사이에 MBB가 새로 발행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저한테 안 갚는다고 여러분도 받지 마세요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거라고요. 여기에서 채무 불이행해도 저는 채무 불이행하면 안 되죠. 얘네들이 조기 상환한다고 해서 저도 조기 상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현금 흐름이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의 현금 흐름과 여기 현금 흐름 별개예요, 별개. 별개 채권 채무 관계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MBB의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게 MBB라고요. 그러니까 MBB는 모저당이 이거란 말이에요. 모저당 또는 모저당 채권이요. 그러니까 모저당을 담보로 하여, 이걸 담보로 하여, 이게 모저당이 이거예요. 모저당 채권 집합. 다 풀어서 쓰면 이렇게 돼요. 모저당 채권 집합. 어미모자요, 어미모자. 근거가 되는 저당 채권 집합을 담보로 하여 발행기관이 새로운 부채로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BB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그 부채 증서의 증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에 MBB를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채권 채무 관계가 새로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사이에. 그다음에 MBB 발행기관은 저당 차입자의 부채 서비스액과 관련 없이, 저당 차입자가 누구예요? 얘잖아요. 저당 차입자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의 부채 서비스액과는 관계없이 발행기관은 저죠. 제가 약정된 원리금을 MBB 소유자에게, MBB 소유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한테 드려야 된다고요. 맞잖아요. 그 다음에 3번은 MPTS는 뭐라 그랬어요? 지분형이라 그랬죠. 요게 채권형이고, 요거 MPTS는 지분형이죠. 자, 이 지분형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분증권일까요? 부채증권일까요? 부채증권이라고, 부채증권. 지분형이라 그랬지 지분증권이라고 한 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이건 MPTS는 무슨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이 모저당 채권 집합을 여러분한테 파는 거예요. 근데 파는데 이 덩치가 워낙 크니까 한 사람이 다 살 수는 없고 쪼개서 사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많이 사고 돈 적게 사는 사람은, 적은 사람은 적게 사고, 그래서 누구는 10장 갖고 있고 MPTS를, 누구는 100장 갖고 있고,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양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모저당 채권 집합을 여러분들이 공유하는 거라고요. 공유. 여러분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이 저당 채권 집합을.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간다고요? 소유권이 여러분한테 다 넘어간다고요. 이제 저한테는 소유권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넘어갔는데 누구는 권리가 많고 누구는 권리가 적은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많이 샀으니까 권리가 많은 거고, 돈 적은 사람은 적게 샀으니 권리가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전체가 100억이라고 치자고요. 100%라고 치면 누구는 5억어치 샀고 5% 샀고, 누구는 1억어치 샀고 1% 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원리금을 상환을 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의 채권자는 누구예요? 얘네들의 채권자 이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다 여러분한테 넘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채권자라고요. 중간에서는 그냥 전달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넘어오면은 넘겨주는 패스스루죠. 패스스루. 예, 넘어가는데 여기서 혹시 이제 어떤 달에 1억이라는 원리금이 지급이 됐어요. 이쪽으로. 그러면은 1억 중에서 5%는 이만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고, 1%는, 여기 1%는 전체의 1%잖아요. 그러니까 1억의 1%는 100만 원이죠. 누구한테는 100만 원 주면 되는 거고, 누구한테는 500만 원 주면 되는 거. 어떻게? 나누어 주기만 하면 돼요, 저는. 최소한의 수수료를 떼고. 패스 되는 거죠. 그래서 MPTS는 현금 흐름이 그대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달에는 돈이 아예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돈 안 들어오면 안 넘겨주는 거죠. 맞죠? 근데 어떤 달은 뭐 조기 상환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 30억 한꺼번에 들어왔어. 그럼 30억 한꺼번에 들어온 걸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 게 MPTS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나누어 준다라는 의미지 수익을 배당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분증권은 아니라고요. 지분증권은 특징이 뭐예요? 지분증권은 수익을 배당해줘요. 부채증권은 정해진 이자를 주는 거죠. 정해진 이자 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넘어온 거는 이자 넘어오는 거예요. 원리금이 넘어오는 거예요. 예, 원리금 넘어오는 거를 여러분한테 쪼개주는 것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분형이지만 지분증권은 아닌 거죠. 부채증권이에요. 어차피 원리금 넘어오는 건 나눠주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래서 MPTS는 지분형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 흐름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MBB 발행자의 대차 대조표에서는 MBS 발행액만큼 저당채권이 감소하며 이에 대응하는 현금이 증가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MBB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저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다 그랬죠. 그러면은 저당채권이 감소하나요? 저한테 발행자의 대차 대조표에 이 저당채권이 감소합니까? 담보로 제공한 것뿐이지 이 소유권은 제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MBB의 경우에는. 그럼 대차 대조표에 제 자산 항목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야죠.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MPTS는 팔아버리는 것이니까 대차 대조표에 자산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되죠. 팔아가지고 현금 마련하는 거예요. MPTS는 팔아서 마련하는 거고요, 돈을. MBB는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4번은 MPTS 얘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다음에 5번은 MBB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 위험의 부담이 없어요. MBB의 경우에는 조기 상환 부담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MBB를 갖고 계실 경우에는 제가 얘네들이 일찍 갚아도 저는 일찍 못 갚는다 그랬잖아요. 조기 상환 위험이 없다고요.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입장에서는 콜 방어가 된다 그랬죠. 제가 콜을 할 수가 없어요. 콜이란 얘기는 금융기관이 콜한다는 얘기는 일찍 갚겠다는 뜻이에요. 오라는 얘기죠. 콜이란 얘기가 콜이 뭐예요? 콜.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왜 부르겠어요? 왜 부르겠어요? 이 증권 갖고 있는 사람들 왜 부르겠어요? 일찍 끝내려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MBB는 일찍 끝낼 수가 없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게 콜 방어가 되는 거죠. 저는 콜을 못 하는 거고요. MBB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5번인가요? 조기 상환의 위험에 부담이 없으므로 MPTS의 수명보다는 긴 것이 일반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라고요. MPTS는 얘네들이 조기 상환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도 조기 상환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명이 더 짧아질 수 있는 거죠. 정답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62번도 마찬가지 맥락의 문제인데 이제 CMO 이런 것도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CMO로 발행을 하거든요. CMO는 이제 다계층 저당 채권 또는 다계층 저당 증권이라고 하는데 이 만기가 다양하게 돼 있죠. 그래서 CMO의 발행자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 증권을 발행한다 그죠? 다양하게 발행합니다. 다계층 저당 증권은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하여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말한다. 같은 맥락의 옳은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으로 끝났죠, 번역이. 그러면 끝에 B로 끝나죠. MPTB잖아요. 이거는 MPTS와 MBB를 혼합한 성격이죠. 이거는 밑에 MPTB는 이거는 혼합형이다. 혼합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발행자한테 있다 그랬죠. MPTS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다 매각한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게 투자자에게 다 넘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게 채권으로 번역이 되잖아요. 이 채권으로 번역이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뭐란 얘기예요? 돈을 빌리는 구조란 얘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빌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어야 돼요?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서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다는 의미잖아요. 기본적으로 채권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눈 뜨세요. 채권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돈을 빌리는 구조예요. 그 소유권은 발행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형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소유권은 발행자가 있어요. 발행자한테. 그리고 원리금 수취권은 요거는 이제 넘겨준 거죠. 시간이 탁 알맞은 시간이 지금 보니까. 자, 그래서
3번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4번은 저당 채권 이체 증권으로 번역됐죠. MPTS는 저당 채권의 집합에 대한 저당 채권의 집합이 뭐예요? 저당 채권의 집합 이거죠. 모저당 채권 집합은 저당 채권의 집합에 대한 채권적 성격의 주택 저당 증권이다. 이게 틀렸죠. 예, 이거는 지분형이잖아요. 지분형이에요. 그다음에 CMBS라는 것도 있죠. 예, CMBS는 commercial이라는 단어가 상업용의 이런 뜻이야. 상업의 상업용의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다양하다 그랬죠. CMBS도 있고 SLBS도 있다 그랬죠. 학자금 대출 증권, 또 오토론 증권 이런 것도 있다 그랬죠. 예, 그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ABS라 그랬죠. 예, 그래서 그 중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MBS에 중점을 두고 있죠. 다음에 63번입니다. 63번에 다음은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번에 회사 설립. 자, 회사 설립은 발기 설립이죠. 이거는 인가 설립이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거쳐서 이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자동으로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5억 원 이상의 설립 자본금이 필요하다. 설립 자본금은 자기관리는 10억 원 이상, 위탁관리는 5억 원 이상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처분 제한입니다. 이거는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맞죠? 이거 맞는 말이에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대통령령에 가면 1년이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통령령의 내용은 중요도가 낮습니다. 오히려 법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법에 있는 내용을 원칙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영의 내용을 안다는 건 모를까? 법에 있는 내용도 모르고 영에 있는 내용을 안다는 건 선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법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끔 돼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가보니까 이제 1년으로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다음에 3번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이거는 30%, 40% 제한 없음이죠. 자기관리는 30%, 구조조정은 제한 없어요. 위탁관리는 40%까지죠. 그래서 3번 틀린 거고요. 다음에 합병은 같은 것끼리 합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합병을 할 때는 흡수합병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흡수합병 방식으로 같은 것끼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관리는 자기관리끼리, 위탁관리는 위탁관리끼리, 구조조정은 구조조정끼리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공모의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적용되지 않죠. 자, 그 이유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공모 이런 걸 거치면은 굉장히 그 절차를 거치고 하는 시간이 더뎌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공모의 취지가 뭔가 하면은 공모의 취지는 이제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게 법인세도 감면해 주죠. 그런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잖아요. 그런 혜택을 주는 게 일반인들한테도 돌아가게끔,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게 그 취지예요. 근데 자, 그 취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원칙이 30% 이상을 일반 1년 6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공모를 안 하고 사모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더군다나 이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배당 소득 있죠.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세금만 내면 되고요.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 뭔 소리인가 하면은 지금 소득세를 많이 내는 사람은 이미 한계세율이 38%에 도달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계세율 38% 맞나요, 소득세? 그 소리는 뭔가 하면은 1,000만 원을 벌면은 380만 원이 세금이에요. 한계세율에 도달한 이후로부터는. 저도 세금을 많이 내고 싶은데 많이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내고 싶은데 내지 못하게 해요, 많이.
저도 막 380만 원 세금 냈으면 좋겠어요. 막 1000만 원 벌어서.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1000만 원 벌면은 380만 원 꼬박꼬박 세금 내려고 하면은 아깝잖아요. 근데 이 리츠의 주식으로 갖고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배당 소득을 1000만 원 받으면 그때는 150만 원만 세금 내고 나중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이 안 돼요. 따로 합산을 안 한다고. 고소득은 분리과세라고. 그러면 230만 원을 절약하는 거죠. 380만 원 안 내고 150만 원만 내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3호를 하게 되면은 아는 사람들, 저도 돈 있는 사람들은 50억, 70억 모으기가 우스워요. 그죠? 50억, 70억 모으기 우스워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3호 해가지고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 15%만 세금 내면은 그 돈 있는 사람들의 절세 창구가 돼버리죠. 리츠라는 게. 그래서 공모를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로부터 어느 정도를 모을 수 있게. 근데 항상 그렇게 하면은 이제 유동성이 뭐죠? 이제 융통성이 없잖아요, 법이. 그래서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3호를 허용해주고 또 70% 이상 임대주택에 사용하면은 그러면은 그것도 3호를 허용해줘요. 개발되는 부동산에 70% 이상을 임대주택에 제공을 하면은 또 3호를 허용을 해줘요. 또 국민연금공단 있잖아요. 그 지난주에 했던 자료에 다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의 경우에는 국민의 돈을 운영하는 데죠. 국민연금공단이 30% 이상을 주식을 인수를 해버리면은 이미 이 취지가 달성된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이미 30% 이상을 보유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그 취지가 달성되기 때문에 따로 공모를 안 해도 돼요. 그때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혹시 또 그런 다른 얘기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그게 지난주에 나눠드린 자료,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수업할 때 나눠드렸던 그 자료에 밑줄 그은 부분이 개정된 부분이다, 뭐 또 약간 기억할 부분이다 했잖아요. 그게 6월 22일 날 개정되면서 7월 1일자에 공포를 했어요. 7월 1일자 공포를 했는데 많은 규정이 시행이 10월 23일이에요. 10월 23일. 근데 제가 알려드린 거는 7월 1일 공포 당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칙을 읽어야 돼, 부칙을. 10월 23일 공포하면서 10월 23일 날 시행하는데 부칙 1조에 요거는 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개정된 걸로 다 가르쳐 드린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거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만 다 알려드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써드린 게 맞는 거예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거 아니에요. 7월 1일부터 시행된 거예요. 부칙까지 다 읽어봐야 돼요. 부칙까지. 그래서 어떤 법은 그렇게 시행을 할 때가 있어요. 공포를 하면서 이제 언제 시행한다 해놓고는 부칙에 읽어보면 요 조문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이렇게.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가 알려드린 게.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그 64번.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5인 이상 있어야 되죠. 다음에 2번이 그거라고. 2번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그거잖아요. 예전에는 금전배당이었잖아요. 근데 금전배당이 아니고 그냥 배당이라고요. 그냥 배당. 왜냐하면 금전배당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그냥 배당으로 바꾸면서, 그러니까 현물배당도 돼요. 현물배당도 되고 주식배당도 되고 다 되죠. 되는데 다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50% 이상 배당하면 돼요. 그렇게 규제를 이제 완화해 줬어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한테는 몇 프로 이상? 50% 이상. 그것도 내년 12월 31일까지만. 계속 그런 게 아니고. 됐죠? 다음에 3번. 부동산 투자 회사는 매 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요거는 틀렸죠. 요 세 가지가 나오는 거는 80% 이상이죠. 요게 자산 구성이라는 항목이죠. 70% 이상은 부동산을 그렇게 보유해야 되는 거고요. 80% 이상은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현금이고요. 요게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부동산으로 70% 이상 보유해야 되죠. 구조조정 부동산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해서는 80% 규정이 없어요. 80% 규정 없이 그냥 70% 이상을 구조조정 부동산으로 보유하면 됩니다. 다음에 4번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기 자본의 2배 범위 내에서 차입 및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맞죠? 원칙적으로 2배 범위고요.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에 특별 결의가 있으면은 10배 범위까지 확대가 되고요. 다음에 5번도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 회사에 출자 가능한 현물에는 현물 출자는 언제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뭐 할 때까지? 영업인가 받고 최저 자본금 마련할 때까지는 현물 출자 못 하죠. 현물 출자는 영업인가 받고 최저 자본금을 마련할 때까지, 갖출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현물 출자를 할 수가 있고요. 현물은 부동산만 되는 게 아니라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도 되고요. 또 거기는 안 써드렸지만 부동산 신탁의 경우 그 부동산 수익권도 돼요. 수익권,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데 들어간 거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제 잔금 다 납부했다는 얘기잖아요. 잔금 다 납부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등기만 하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65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령자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여기서 1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근거하여 연금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자, 이게 한국주택금융공사 돈으로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연금 이 대출은 고정금리, 변동금리요. 시중은행에서 대출해 준다 그랬잖아요. 시중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거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는 것 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중은행에서는 고정금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변동금리예요. 그래서 주택연금은 변동금리예요. 근데 모기지로는 누구 돈으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마련한 돈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금리예요? 고정금리예요. 그러니까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불리한 거 알면서도 그 고정금리 대출해 주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근데 시중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는 이 고정금리 거의 취급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가장 긴 게 5년이에요. 가장 긴 게. 일반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고정금리 가장 긴 게 주택담보대출로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변동금리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시중은행 돈으로 시중은행이 빌려주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2번이 그래서 틀린 거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의 경우 고정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의 경우 변동금리, 이게 틀렸다고요. 바뀌어 있다고요. 모기지론은 고정금리고 이 주택연금 대출은 변동금리라고요. 그 이제 구조를 알면은 이런 것도 외우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구조를 알면은. 그죠? 다음에 3번. 이용 자격은 1세대 1주택 소유자고요. 주택가격 합산가액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도 포함되죠. 그리고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 지급 방식과 종신 혼합 방식 및 확정기간 혼합 방식 등이 있죠. 여기서 종신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죽을 때까지라는 얘기고요. 확정기간 혼합 방식, 확정기간은 기간을 미리 정해 놓는 거죠. 기간은 10년에서부터 30년까지 5년 단위로 기간을 정할 수가 있죠. 근데 모기지로는 10년에서부터 30년까지이긴 한데 중간에 25년짜리는 없죠. 그런 차이가 있고요. 다음에 혼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건 뭔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수시 인출금이 있다 그랬죠. 수시 인출금이 있는 경우가 혼합 방식이에요. 다음에 5번에 종신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 상속인이 상환할 필요가 없죠. 여기 이제 사실은 주택연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적인 제도입니다. 5번이. 그러니까 남으면은 상속시켜주고요.
모자란다고 해서 청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가장 큰 특징적인 게 5번입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66번은 중요도가 조금은 낮은 문제죠. 부동산 이용과 관련하는 것은 1번에 스프롤 현상이 발생한 지역의 토지는 최유효 이용에서 괴리될 수 있다. 최유효 이용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스프롤 현상은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옳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집약 한계란 투입의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과 일치되는 선까지 투입이 추가되는 경우에 집약돼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할 때는 이윤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과 같을 때는 이윤이 극대화돼요. 더 이상 이보다 이윤이 더 많아질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게 뭔 의미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한계 수입이라는 표현이요. 추가 수입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추가 수입. 요거는 추가 비용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를 오픈했는데 굉장히 바빠요. 전화 받을 시간도 부족해가지고 받기가 힘들 정도로 바빠요. 그럴 때는 한 사람 고용해야 되겠죠. 이러면 이제 월급보다는 아마 더 벌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추가적으로 그 사람이 와서 추가적으로 버는 게 150이라 치고요. 그 사람한테 주는 비용이 한 달에 100만 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게 한계 수입이고 이게 한계 비용이에요. 그러면은 50만 원만큼은 내가 챙길 수 있죠. 그러면은 그런 생각 한 번 더 해보지 않을까요? 요거 한 사람 더 쓸까? 한 사람 더 써도 100만 원 줘야 되죠. 근데 한 사람 더 쓰면 그 사람이 추가적으로 150만 원 벌어온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시장의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사람 더 온다고 해서 뭐 더 벌 수는 있겠지만 이만큼은 못 벌 가능성이 많겠죠. 예를 들어 한 130만 원 이러면은 또는 120만 원 이러면 뭐 이래도 할 수는 있죠. 40만 원 챙길 수 있잖아 내가. 그럼 또 한 사람 더 할 수 있죠. 30만 원 챙기잖아요. 어디까지? 얘하고 같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생산 요소를 무수히 쪼갤 수 있다고 보면 101만 원, 100만 원 요때도 하는 게 나요? 안 하는 게 나요? 하는 게 낫죠. 101만 원 챙기잖아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조금이라도 이러면 생산 요소를 더 추가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가 될 때까지 딱 여기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 될 때까지. 예를 들어 여기서도 챙기고 이렇게 다 챙겼다면은 그러면 여기 20 챙기고 여기 10 챙기고 여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이렇게 챙기는 게 없을 때까지. 여기에서 이 챙기는 이 이윤의 합이 이게 다 내 거죠, 내 거. 이게 이윤이 제일 커진 거란 얘기예요. 여기서 더 추가하면은 이제 이게 떨어지면은 손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벌었던 이윤 중에서 얹어주는 거지. 이윤이 줄어드는 거지. 손실 보는 게 아니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윤이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 이윤이 극대화가 된다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 분명히 사업하다 보면 이런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다 이런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 이윤이 극대화된 거예요. 이게 무슨 한계? 집약 한계. 그다음에 조방 한계는 최적의 조건 하에서 겨우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산출밖에 없는 집약도고요. 집약 한계가 토지용의 상한선, 조방 한계가 토지용의 하한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동일한 산업 경영이라도 그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특별한 이익을 입지잉여라고 하죠.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목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목이 좋다 이런 말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입지잉여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다음에 5번에 스프롤 현상은 주로 도시 중심부의 오래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그렇지는 않죠. 주로 외곽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67번 문제는 부동산 관리로 넘어가고 있죠. 자, 부동산 관리는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로 나눌 수 있다. 다음에 부동산 관리 업무 중 법적 관리에 속하는 것으로 짝지은 것은 기업의 인력 관리는 경제적 관리에 해당하죠. 니은의 토지 도난 방지 대책. 이게 바로 법적 관리죠.
토지도 그냥 도난 방지 대책은 기술적 관리지만 토지 도난 방지 대책은 법적 관리고요. 그다음에 지목 변경 등 이용 가치 개선. 지목 변경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죠. 이런 것들은 법적 관리입니다. 그다음에 권리 관계의 확인 및 조정. 이것도 권리 관계, 권리라는 표현 나오면 법적 관리죠. 또 계약 이런 표현이 나와도 법적 관리고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법적 관리고요. 미음은 보전 관리는 뭐예요? 현상 유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보전이. 이거는 기술적 관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혹시 그런 문제 보셨나요? 어떤 문제? 보존 관리 해가지고. 보존하고 보전하고 어떤 의미 차이가 있나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존 등기에서 나왔는가. 그래서 법적 관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보존하고 보전하고 얼마나 큰 의미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별로 그렇게 20년 전이라면은 출제될 수 있을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하여간 예전부터 이렇게 많이 봤는데요. 그냥 글자 하나 딱 바꿔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요즘의 출제 경향은 아닙니다. 한 20년 전쯤의 출제 경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정답은 한 번 있고 68번은 다음은 부동산 관리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위탁 관리 방식에서 관리업체가 영리만을 추구할 경우 부실한 관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게 위탁 관리가 이제 맡기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이 이거예요. 믿고 맡겼는데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차라리 내가 하느니만 못하잖아요. 1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자가관리 방식은 기밀 유지와 보안 관리가 양호하다. 자기가 직접 관리하면 내부 사정이 외부로 잘 유출이 안 되죠. 물론 수다 많은 사람이 지가 스스로 그냥 떠벌리고 다니면 안 되겠지만 다음에 3번에 부동산 유지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한 후 처리하면 고비용의 지출, 임차인의 불평등을 야기하므로 예방적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고요. 예방적 유지 관리를 다른 말로 사전적 유지라고 합니다. 사전적 유지. 유지 활동은 모두 다 기술적 관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유지 활동은. 그러니까 예방적 유지, 대응적 유지, 정기적 유지. 이런 유지 활동이거든요. 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기술적 관리예요. 기술적 관리. 유지 활동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예방적 유지, 사전적 유지예요. 다음에 혼합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위탁관리의 편의 또한 이용할 수 있다. 뭔 소리 이게? 혼합관리는 이것저것 다 섞인 거죠. 자가관리하고 위탁관리하고 섞인 거죠. 그러면은 자가관리의 장점과 위탁관리의 장점 다 얘기해도 돼요. 지금 강력한 지도력은 뭐의 장점이에요? 강력한 지도력은 자가관리의 장점이죠. 이거 자가관리의 장점. 그리고 위탁관리의 그 전문성, 위탁관리 편의 뭐 이런 것들, 위탁관리 편의를 이용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위탁관리 장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장점을 다 얘기하는 거 가능해요. 혼합관리는. 그렇지만 이제 모두의 단점이 노출될 수도 있죠. 4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5번에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높으며 의사결정과 업무 처리가 신속한 것은 위탁관리다. 이거는 자가관리죠. 의사결정 업무 처리 신속한 것은 자가관리입니다. 5번 틀렸고요. 다음에 69번을 보시면은 그 장단점이죠. 관리 방식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자가관리 방식은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밀 유지 일단 유리하잖아요.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다? 타성을 방지할 수 있는 건 위탁관리죠. 1번이 틀렸죠. 다음에 위탁관리 방식의 장점은 전문업자를 이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편리하며 전문화된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맞죠? 이게 제대로 만들면 이게 이런 장점이 있죠. 다음에 혼합관리 방식은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유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맞죠? 이게 가장 전형적인 장점이, 혼합관리의 전형적인 장점이 과도기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과도기에 적합하다. 전형적인 단점은 뭐예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함께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4번에 나오나요? 4번에 혼합관리 방식은 자가관리와 위탁관리 혼합되어 있으므로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자가관리 방식은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밀 유지에도 유리하다. 종합, 통합, 통제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자가관리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번은 이거는 비율 임대차 임대료 산정하는 거죠. 이게 아직 한 번도 출제는 안 됐어요. 아직 한 번도 출제는 안 됐는데 이런 정도 그냥 한번 연습해 두는 정도입니다. 이건 뭐 어렵지도 않죠. 기본 임대료가 월 120만 원이고 매월 매출이 8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한 8%를 추가 임대료로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어느 달에 매출액이 1,400만 원이었다. 자, 그러면 800만 원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 8%잖아요. 근데 기본이 120이니까 120 더하기 초과된 크기가 600이잖아요. 600에 대해서 8%니까 0.08 곱하면 되죠. 48만 원 더하니까 168만 원 이렇게. 다음에 71번은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시장 위험이라 한다. 그렇죠? 다음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위험은 법, 시, 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맞죠?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자는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장 연구나 시장성 연구가 필요하다. 맞죠? 이 시장 연구나 시장성 연구할 때 흡수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시장 연구, 시장성 연구 하잖아요. 그때 무슨 분석을 한다고요? 그때 흡수 분석을 하는 거예요. 흡수율 분석, 흡수 기간 분석하죠. 그리고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면 되죠.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인지 그렇지 않은 토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인지 확정되지 않은 토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토지 이용 계획서를 보면 되나요? 그러면 되겠죠. 토지 이용 계획서를 보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넓게는 도시관리계획을 보면 돼요. 도시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이에요. 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저도 공법 좀 해야 된다니까요. 행정쟁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바꾼다고요.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된 용도지역지구제, 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 뭐 있잖아요. 5가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 맞잖아요. 이런 거는 전부 다 도시관리계획이죠. 이런 거는 토지이용 계획이 확정된 거라고요. 그런 것들은 믿고 그 토지를 사거나 하면 된다고요. 그게 토지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예요. 그다음에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이런 게 있다 그랬죠.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저도 여기 강의한 지 10몇 년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공법도 그냥 드럼풍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드럼풍얼로. 원래 2차 볼 지금 내년 원고를 준비해야 돼서 또 2차를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또 원고를 빨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내년 원고를 빨리 준비를 해야 돼서 지금 오늘 수업하고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모든 수업이 끝나요. 제가. 근데 수업이 끝나면 그때부터 바로 이제 원고 작업 들어가야 돼요. 시간은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15일이 제가 이제 수업이 없기 시작한 첫날이에요. 15, 16, 17, 18, 19, 20
21, 22, 23. 9일이잖아요. 9일인데 2년 전에는 제가 2박 3일만 공부했거든요. 2박 3일밖에, 2년에 한 번씩 2차를 보니까 제가. 1차도 물론 2년에 한 번씩. 1차 합격, 2차 불합격, 1차 합격, 2차 불합격. 이래기를 벌써 십몇 년이에요, 지금. 1999년도부터 그랬으니까. 1999년도부터 그랬어요. 중간에 뭐 일이 있으면 아이 시험 못 볼 때도 있었고.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2차 시험장에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2년 전 빼고는. 그전에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아예 그냥 원서만 내놓고 시험장에는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모여서 그냥, 그 문제, 1차 시험지 나오면은 그거 이제 막 그 해설 달고 그 작업만 하고 정작 나는 시험 치러 안 들어가고. 근데 2년 전에는 그 직원들 등살에 못 이겨서 2박 3일을 공부를 했다니까요. 오피스텔에 묶여가지고. 오피스텔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왔어요. 2박 3일 동안은. 한 발자국도 안 나오고 거기에서 밥 해 먹고, 그러면서 수염 이렇게 길어가면서 정말 고시생처럼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2박 3일을. 그랬더니 제가 생전 처음 본 과목이 그때 이제 중개사법. 생전 처음 본 거죠, 그때. 그리고 세법. 이건 생전 처음 본 과목들이에요. 근데 그 전에 다른 거, 지적법이나 등기법 있죠.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법 조문은 읽어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정말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하루를 공부했거든, 세법을. 하루를 기출문제로 공부했어요. 기출문제고 이제 문제집 있잖아요. 거기 있는 거를 봤더니만 이게 그 대략적인 틀이 있잖아요. 뭐 국세, 지방세 이런 거. 대략적인 틀만 이렇게 잡아놓고는 어디에서 많이 나오나 봤더니만 재산세에서 많이 나오더만요. 양도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그렇게. 그래서 요거 집중적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일단 자주 출제 안 되는 거는 버려버리고 자주 출제되는 거 그거 하루 특강짜리 자료 있지 않습니까? 하루 특강짜리 자료하고 그 기출 문제집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하루를 꼬박이었어요.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꼬박 했더니 괜찮았어요, 점수가. 몇 문제 나오죠, 세법이? 16문제 나오잖아요. 16문제 나오는데 9문제 맞췄어. 꽤 많이 맞췄죠? 물론 떨어졌지만 그래도 상당한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등기법은 등기법 어렵더라고. 등기법은 12문제 중에 3개. 등기법은 어려워요. 그거는 공부해도 안 되겠더라고. 저도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되고, 공법은 그래도 들은풍을 있잖아요. 그래서 공법은 할 시간이 없었는데 결국 47.5 나왔어요. 그래도 까락은 넘었어. 공법 47.5. 들은풍을이 있잖아요. 들은풍을이. 근데 결국은 이 공부하는 시간이 짧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있는 건 다 까먹잖아요, 또. 그러니까 항상 또 제로 베이스 있으셔야 해야 돼요. 원래 지금 일을 해야 되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지금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원래도 뭐 크게 기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다가 지금 시간만 지나갔습니다. 아무튼 3번 요것만 풀고 좀 쉬겠습니다. 4번은 개발업자가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대 가격 보증계약을 맺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개발 사업 부지에 지역지구지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하였다면 이는 시장 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법적 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 거죠. 이거는 지역지구제 이런 거는 법적인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좀 쉬겠습니다.